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볼게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는 원칙. 185조. 185조의 제목은 물권의 종류인데, 물권은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으로 정한다. 자, 법에 두 종류의 법이 있어요.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이라고 그러죠.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는 것. 문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이 반복되어서 법으로 인정된 것, 관습법, 불문법을 얘기합니다. 둘 다 법이에요. 존재 형식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법이에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정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이 법률은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한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법 단계설 해서 우리 법규범의 체계. 최상위법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이 헌법 아닌가요? 헌법.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 법률에 의해서 하위 법령인 명령으로 또 위임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지자체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잖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정도 하고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요. 직접적인 동의.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들은 까다롭거든요. 또 국회는 맨날 싸우니까 법을 빨리빨리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대는 계속 바뀌고 세월은 바뀌고 법도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 쫓아가야 되는데 법률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은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법률은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대충의 어떤 윤곽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명령에다가 위임을 해버려요. 명령.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률에 보면.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명령이 만들어집니다. 이 명령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회가 만들죠.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거나 아니면 총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행정각부 장관이 만들거나. 그래서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셋 다 명령이야. 이것들을 만드는 절차들이 법률에 비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도 쉽고 해서. 그런데 대통령령은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되냐. 법률에 시행령 이렇게 나오는 게 대통령령이고 그럼 대통령이 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네가 만들어 봐봐 해서 뭐 각부 장관에게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명령인데 이 체계상에서 명령인데 부를 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부르고 얘들은 시행규칙이라 부르죠. 그렇게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시행령, 시행규칙. 공법 시간에 나오지 않나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법령이라 그러잖아요. 법령. 법률에 법자 따고 명령에 영자 따서 법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거 말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거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을 만드는데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물권을 만들 수는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어.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것으로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너무 이론적이어서 한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설명드린 것이고, 예.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가서요. 관습법은 뭐냐면은 관습이 법이 된 거야. 관습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는 몇 조 몇 항은 없지만 문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법이네 라고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면 법으로 승인됩니다. 그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명인방법 이런 것도요. 나무를 토지하고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싶으면 등기를 하세요라고 임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더니 사람들은 등기를 안 하고 계속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뭐를 이름을 적고 그럼 새끼줄을 둘러치고 목차를 세우고 그거를 너무너무 반복을 해서 대법원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좋아. 그것도 인정해 주지. 그것도 법이야. 그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수목 소유권을 공시하는 수단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행이 반복되어서 법이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은 그렇고 정한다라고 해서 정한다는 것은 법률이나 관습법 말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합의로 이런 소리예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서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둘로 나눠집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은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된다.
그 말은 종류 강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창설할 수 없다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들은 새로운 종류, 법률이나 관습법에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창설할 수 없다는 소리고, 내용 강제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종류의 물건인데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는 거죠. 새 거 만들 수도 없고 있는 거 바꿀 수도 없다 이 소리예요. 먼저 종류 강제.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물건들이 창설되어 있느냐. 먼저 법률부터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1600개에 가까운 법률이 있어요. 그렇게 법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물건을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질, 저당. 8가지 물건. 그 다음에 민법 말고도 대한민국에는 법률이 많습니다. 1600개 가까이. 거기도 필요하다면은 물건을 지배하는 독점 지배권인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를 좀 보자면은 이거 다 물건들이에요.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아래쪽에 2개 있는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은 나중에 우리 특별법 배우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빼버리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광업권이 물건이에요. 어업권이 물건이에요. 물건인지 아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광업권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광업법이에요. 제3조. 조문을 다 외우시거나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문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선광, 재련 이런 사업을 말하는데 광업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탐사를 하는 권리, 채굴하는 권리를 합쳐서 광업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광업권자가 되려면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광업권자로 등록을 해야 돼. 원부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조를 보시면 광업권은 물권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광업권은 물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지배권인 거죠. 광업권을 가진 자만 독점적으로 그 광구에서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어요. 독점적으로 물권이라고 돼 있고, 어업권은 뭐냐? 양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업은 뭐냐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거. 그러니까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어업이라고 한다네요. 어업이라고 해요. 어업권이라는 것은 면허를 받아가지고 이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도 16조에는 이건 수산업법이에요. 어업법이라는 법은 없고 수산업법 16조에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됐나요? 어업권은 뭐로 한다? 물권으로 한다. 독점 지배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허를 받은 사람만 그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은 딱딱 정해져 있다. 물권 법정주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가볼게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 것, 인정되지 않은 것들 뭐 책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샘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씩만 일단. 분묘기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누군가가 그 주장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부정된 거예요. 먼저 분묘기지권부터 보자면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분묘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그 다음에 기지가 뭐냐? 터기자 땅지자예요. 무덤이 깔고 앉아있는 이쪽 색깔 칠해져 있는 이쪽 땅을 기지라고 해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을 건물의 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덤 땅은 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을이네.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 모신 것 같은데 갑이 지금 자기 토지에 설치했어요. 남의 토지에 설치했어요. 분묘를. 남의 토지.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면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해서 그 분묘를 수호봉사,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요 기지, 남의 땅과 주위의 공지까지 일정한 공지까지 제사 지내려면 옆에도 좀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경우의 수가 한 3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하면 생기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여기다가 아버님 모셔달라고 뭐 자기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유언을 하셨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 함부로 막 묻으면 안 되죠. 지금은 매장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웃 사람이고 누군지 아니까 그래 묻어 아버님 모셔라라고 한 거예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분묘를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기지와 요 땅하고 주변의 공지까지 제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허락받았으니까 있죠. 그 사용하는 권리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 사용권 줄임말이지. 분묘기지권. 자, 근데 이게 물권이라는 거야, 이게. 물권. 이게 물권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해서 승낙받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어요. 땅 주인이 땅 팔아버리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뀐 주인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바뀐 주인이 뭐 당연히 이장을 요구했겠지. 나는 이 무덤이 여기 있는 거 싫다. 전 주인한테 허락받은 거 아니냐. 나는 인정 못하니까 이장해달라. 언제까지 이장해달라. 그 다음에 얘는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다 무덤 있는 거 보고 사셔놓고 어디다 이장을 하냐. 그리고 아버님 유언이었다. 여기다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웠을 때 이 갑은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 전 소유자의 허락받아서 쓰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소송에 들어가면요. 있었다는 거죠. 계속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뭐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행이었고 계속 반복되었어요. 계속 법원에 가서 싸우면 맨날 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럼 또 바뀌면 바뀐 소유자가 또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계속 주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이 설치되는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은 그 무덤을 용인을 해야 된다. 제사 지내는 걸 어떻게 막냐. 제사를 또 중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법적 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된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게. 자, 그렇다면 바뀐 소유자 병에게도 정에게도 기에게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요 권리가 뭔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대세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대세적 권리라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이죠. 만약에 요게 원래 땅 주인이 허락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주인 바뀌면 원래 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권리를 물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채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채권. 근데 이건 물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물권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은 무엇이다?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중이죠? 물권? 법정주. 물권은 법으로 정해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 1600개 법률을 샅샅이 치더도 이 단어는 안 나와요. 이 5글자는.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에요. 관습법으로. 몇 조 몇 항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 정도 들어두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자, 온천권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1970년도에 선고된 파리 사건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싸운 사건이에요. 이 땅은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예요. 그 동네 이름이 온천리예요. 온양온천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 온천 자기 이 땅 주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물이 따뜻해요. 지하수가. 거기서 이렇게 뭐 어떻게 몸을 씻고 하면 피로가 싹 풀리고 개운하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 다 낫고 막 신경통이 낫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뭐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목욕탕을 또 했는데 이게 뭐 사람들한테 온 전국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막 진짜 떼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시기 질투한 이제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대한민국하고 땅 주인하고 싸운 거예요. 원래는 대한민국하고 싸우면 공권력의 주체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 일대가 많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민사소송이에요. 대한민국도 홍길동의 자격이에요. 이게 이 물이 지하수가 누구 거냐, 따뜻한 지하수가 누구 거냐고 싸운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장인 거. 이게 보통 지하수 같으면 토지 소유자 거지만 이게 보통 물이 아니지 않냐. 이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온천수지 않냐. 그리고 온천법에는 이렇게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씨 이상의 온수를 온천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지배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국가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국가에게 지배권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법정에 서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이 뭐냐? 중간 다 생각하고 결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물건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사람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물건이고 이 온천수를 지배하는 권리를 주장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일종의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였죠? 물권요. 근데 물권 법정주의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민국 씨 이렇게요. 지금 물권 주장하고 있는데 물권 법정주의 아시죠? 당신이 주장하는 그 권리는 이름이 뭔가요? 보통 물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어업권, 광업권, 지상권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분묘기지권. 당신이 주장하는 권리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름요? 온천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온천권. 온천권요? 내 판사 생활 20년에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얘가 온천권요? 뭐 온천법에 있겠죠. 라고 했는데 이 온천법은요.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는 온천법이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걸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주장한 게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뭘 주장했다라는 거죠? 관습으로. 관행상 그렇지 않냐. 근데 여러분 관습법이 되려면 사람들이 그게 법이라고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땅, 내 땅 밑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쓸 수 있어 없어? 땅 주인이요. 있죠. 근데 그 물이 25도씨를 넘어가면 더 이상 못 쓰나? 국가가 써야 되나 그거를?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온천에 대한 권리, 뭐 온천권이라는 이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법적 확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권은 인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인정이 안 된 사건이에요. 물권이라는 게. 예, 권리, 온천권이라는 권리,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거 다 땅의 일부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당신이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떼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된 조문이 뭐가 있느냐? 212조예요. 212조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서요. 토지라는 물건의 소유권은 뭐 하는 거죠? 토지를 뭐 하는 권리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느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대.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지표면만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아니고 토지의 상인 공중과 토지의 하인 지하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뭐 무한정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여기 토지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흐르게 미치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라고 본 거죠. 토지의 일부로 본 거예요. 지하수를. 별개의 물건으로 본 게 아니고. 그 관계된 거 하나 잠깐 한번 책 가서 볼게요. 72페이지. 여기. 잘 안 눌러지지? 7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소유권 파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없으실걸요? 여기 소유권이에요. 제4장 소유권. 제212조. 뭐죠?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 방금 봤던 조문.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비친다? 상하에 비친다. 상에도 하에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은 토지 소유권의 흐르기 미치는 물건인가 아닌가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X는 토지 소유권의 흐르기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토지의 일부다, 별개 물건이다. 별개 독립된 물건이다. 그 다음에 O는요, 토지 소유권의 흐르기 미친다. 토지의 일부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 소리예요. 보세요. 건물하고 농작물은 X표 쳐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 건물하고 농작물은 항상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하고 별개예요. 토지하고 언제나 별개.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독립. 언제나 별개. 토지와 명의만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흐름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땅 주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는 없다. 땅 주인이 농작물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농작물 주인일 수 있는데 그거는 농작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이지 토지 소유권이 그렇게 미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미치는 거 여기 있네. 뭐죠? 지하수. 금방 보신 거잖아.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그렇게 미치는 범위다. 토지의 일부인 거야. 그리고 뭐도 마찬가지라고 돼 있죠?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수만 따로 지배하는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토지의 일부일 뿐이고 토지 소유자가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까 또 보신 거 광물.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은 무엇에 객체가 되었죠? 아까 전에? 광업권을 가진 자만 독점적으로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 토지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은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꺼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물은. 별개 광업권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깍두기 같은 존재가 여기 있는데, 깍두기, 세모, 반독립. 원래는 토지 소유권이 그렇게 미쳐요, 안 미쳐요? 나무에는. 원래는요. 미치죠. 토지의 일부니까. 하지만 이거를 뭘 하거나 뭘 하면요. 그럼 독립돼 버리잖아.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흐르게 미치지 않게 되죠. 토지하고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주장을 했지만 그런 물권으로 부정된 것들 여기 있어요.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소준물. 이건 제일 마지막에 좀 해보고 시간 남으면 해보고 이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사도통행권하고 근린공원 이용권. 자, 사도통행권은 뭐냐? 개인도로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예요. 갑과 을이 서로 이웃지간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지리적인 위치상 갑이 을의 토지를 오랜 세월을 통행을 했나 봐요. 을의 양해 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 토지를 함부로 자기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도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상의 사도 통행권은 성문법, 법률,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도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에 위반하는 거다?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거다. 또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린공원,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그 공원 시설을요? 있죠. 근데 그거는 거기 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인 것이지. 이게 인근 주민들이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어떻게 공원 이용권이 배타적 권리가 되겠어요? 이게 배타적 지배권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공원에 출입하면서 다 나가세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생각할 거 많아요. 그래서 독점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권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건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뭐 시간 나보면 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종류 강제였고 그다음 내용 강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도 없지만 이미 있는 종류의 물권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303조 전세권의 내용. 자, 물권의 내용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라고 돼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으면 지급하란 소리지. 혹시 갑의 집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는데 뭐 친구 지간이야. 친한 친구여서 갑이 무슨 전세금은 그냥 공짜로 들어와 살아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죠. 전세권의 내용에 분명히 법에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으면은 토를 달지 마라 이거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취득해야 되지.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 내용을 니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세권은. 그다음에 또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다시 소유권은 뭐 하는 거야?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는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쓸게. 얼마나 잠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누구한테 2년 전세를 줘가지고 2년 동안 안 쓰겠다. 그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분명히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인데 이 소유권은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포기가 인정이 된다면 사용과 수익은 못하면서 뭐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죠?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인데 그런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거죠. 자, 저렇게 대체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지. 잠시 소유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뭐 존속 기간 동안, 뭐 임대차 기간 동안 또는 뭐 지상권 존속 기간 동안 잠시 안 쓰겠다. 그거는 가능해도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10번을 보시면 민법 제185조 185조가 방금 봤던 그거예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때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거다. 맞나요? 맞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가지고 물권을 만들어야 되지 하위 법령의 행정법에 위임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이나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으로 물권을 창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럼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던가요? 물권 아니죠?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네. 여기는 정전기가 너무 많은가 보네요. 물권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독점 지배권으로서의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 이런 게 인정이 되나요? 사도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 이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그 힘을 대체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했어, 소유자가. 그런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거다. 마찬가지로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야. 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못 팔아. 처분 권능이 아예 없는 소유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런 것들 다 물권 법정주의의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할게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효력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물건 하나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물권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을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야. 전세금 걸고 전세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은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 집에 저당권을 취득했어. 셋 다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건 하나에 물권이 세 개나 있는데 저렇게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종류가 다른 물건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서로 서열이 매겨지는 거지.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효력에서 더 앞서는 현상이 생긴다. 그것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일단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중에는 누가 우선하는가, 그 다음에 제한물권들 지들끼리는 누가 우선하는가, 이렇게 따져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어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제한물권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저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한물권 설명해 드렸잖아. 제한물권이라 하면 뭐죠? 용의물권 3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합쳐서 6개를 뭐라 한다? 제한물권. 요거 제한물권인가 아닌가, 요거. 요것도요. 제한물권. 요런 것들을 제한물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들은 뭐가 더 우선하느냐. 우리 느낌에는 소유권이 완전한 물권이고 제한물권은 제한적이니까 소유권이 더 우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 무엇이 우선한지 한번 따져보면 갑은 소유자니까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전세금 걸어놓고 전세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사용수익이 겹쳐 있다고 이렇게. 그럴 때 물권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독점 사용하는 거예요? 독점. 누군가 한 명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쓰게 될까? 전세권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전세권자가 쓰게 되지. 전세권자가 독점 사용하고 전세기간에 2년 잡혀 있으면 갑은 2년 동안은 사용수익을 못하지. 자기 집이지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뭐가 우선? 전세권이 우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용수익 권능을 떼어서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뭐 해준 거죠? 전세권을 뭐 해준 거예요? 설정해 준 거잖아. 설정 배우셨는데 우리 첫 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 비워줄 테니까 깨끗하게 써줘요. 2년 동안. 그리고 2년 쓰고 잘 돌려줘요. 라고 설정해 줬으니까 전세 기간 동안 얘는 사용하고 수익할 권능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저당권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권능이죠? 처분요. 얘가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요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소유자에게도 처분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에게도 처분 권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도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누구의 처분 권능이 더 앞서느냐. 처분 권능이라 하는 게 저 집을 팔아서 돈을 먼저 챙겨가는 게 힘이 세기겠지. 자, 얘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를 넣으면 소유자가 먼저 돈을 챙겨요? 은행이 먼저 챙겨요? 은행이 먼저 돈을 챙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지, 소유자가. 누구의 처분 권능이 더 앞서고 있죠? 저당권자의 처분 권능이 앞서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용의물권하고 붙어봐도 깨졌고 담보물권하고 붙어봐도 깨졌어. 일반화시키면은 무엇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됐어. 이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한물권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기들끼리는 뭐가 더 우선하느냐. 제한물권들끼리는 답을 말씀드렸어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무엇이 더 우선하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권리. 요거는 2017년도에, 요건 2018년도에 생겼어. 그러면 전세권이 우선해요. 거꾸로면 저당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물권은 순위의 원칙대로 간다는 거죠. 순위. 그래서 물권은 이 물권이 언제 생겼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을 공시할 때 이 물권들을 다 등기부에 공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버링을 해요. 순위 번호를 매기는 거죠.
순위 번호가 성립 순서대로 넘버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 순위 번호가 빠르면 먼저 성립한 권리고 효력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뭐가 우선하죠? 전세권이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해요? 이 그림은요. 전세권이 더 우선해. 을의 전세권이 KB 국민은행의 저당권보다 더 세요. 자, 이때는요,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우선해요. 이 문제는 뭐 100문제를 물어봐도 다 맞추겠네. 번호만 읽으면 끝이니까. 순위가 빠른 애가 더 우선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요거 바로 하지 말고 요것도 좀 쉬운 몸풀기 문제를 볼게요. 요런 모습요.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물권은 독점 지배권이어서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지배권은 하나밖에 성립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지배권, 저당권이 2개나 성립돼 있어요. 저 건물에. 국민은행의 저당권, 신한은행의 저당권. 근데 저당권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100개도 생길 수 있어. 저 집이 비싸기만 하면. 예를 들면 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10억짜리예요. 국민한테 1억 대출 받았어. 1억 대출 받고 저당권을 1번으로 잡았어, 얘가. 그럼 저희가 돈 안 갚으면 경매 넣어가지고 저 1억 원을 받아버리겠다는 거. 10억짜리 팔면 1억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도 잔존 가치가 9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나? 후순위로 저당 잡으면서?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이럴 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둘 다 물권이니까 순위 원칙대로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죠. 누구의 저당권이 더 우선한다? KB,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신한은행 저당권보다 더 센 거예요. 여기는 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반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이건 처분권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으로 경매되어서 배당이 실시될 때 누구부터 배당을 먼저 받는다는 소리? KB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경매를 했든지 간에. 그리고 이와 관계돼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민사집행법 91조. 저 민법 조문도 아닌데, 민사집행법 조문인데, 매각 부동산 위에, 매각이라는 것은 경매되는 부동산이에요. 이게 경매될 때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 1번이든 2번이든 모든 부동산은 매각에 의해서 경매로 인해서 뭐 해버린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을 때 여기 부동산에 저당권들이 막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경매 낙찰 받으면 그 저당권이 쫓아와서 경락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는 아예 없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들을 전부 다 뭐 한다?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 이 저당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자, 이게 경매가 됐다는 것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고, 그 바뀐 주인이 경락인이 돈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맞나? 뭐 5억에 샀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돈으로 바뀐 거예요. 이 돈을 배당을 받을 때 참가를 하는 거지, 저당권자들이. 저당권은 싹 다 없어지고 배당 참가를 한다고. 참가해서 자기들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가요. 그렇다면 얘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신한은행이 먼저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배당은 누구부터 받는다? KB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위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경매를 신청했건 얘가 경매를 신청했건 누구부터 받는 거다? 선순위부터. 그리고 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저당권자이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좀 문제가 골치 아픈데 저쪽은요. 이건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생각이 쉽지만은 여기는 이거는 담보물권으로서 이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용의물권으로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어서 이게 평상시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 얘하고 얘는. 언제 싸우게 되느냐. 자, 이쪽에 보시면 저당권을 실행할 때.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게 저당권의 힘을 행사한다는 거죠. 저당권의 힘은 무슨 힘이죠? 처분, 경매한다는 거죠. 누가 돈을 안 갚아서? 갑이 은행 빚을 안 갚아서 은행이 경매 들어가서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얘하고 싸워요. 그때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일단 경매가 된다는 것은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일을 자기 집주인 바뀌는 거 아닌가? 맞죠? 집주인이 갑에서 경락인 뭐 병이라 그러면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바뀔 때 얘의 관심사는 뭘까요? 얘의 관심사는 지금 주인 바뀌는데 내가 원래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경매가 들어온 거야. 그럼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쓸 수 있느냐,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가 을의 관심사 아닐까요? 맞죠? 계속 경매가 됐을 때 계속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짐 싸고 나가야 될까, 쫓겨날까? 둘 다 있어요. 둘 다. 경우의 수가 둘 다 있다고. 계속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권자가. 자, 경매가 들어왔는데 저당권자가 경매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뭐 된다? 인수된다. 경락인이 안고 간다는 거죠. 전세권을. 전세권이 인수된다라고 해요.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경락인이 뭐냐면 이 부동산 낙찰받은 사람. 거기 인수된다고 해요. 두 번째, 다 존속기간 남아있어도 쫓겨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전세권이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다시.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부동산이 처분되면 전세권은 경락인에게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원리를 정하냐 먼저 보세요. 인수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케이스라 볼게요. 안 쫓겨나 계속 살아. 1년 6개월을 더 살지 남아있는 기간을. 그리고 바뀐 주인에게 전세금 받고 나가는 거야 저거는. 그러면 얘는 을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자기 계획대로 된 거니까 주인 바뀌어도. 근데 얘의 행복은 얘의 불행이에요. 제가 저렇게 웃는 것은 얘가 되게 싫어해요. 저당권자는. 왜 싫을까? 저게 싸게 팔려서요. 경매 가격이 떨어지거든. 자, 여러분들 경락인이 되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집을 낙찰을 받는데 얘가 안 쫓겨난대. 버틴대 이 자리에 산대. 1년 6개월을. 그럼 내가 낙찰받아서 주인 되었어도 내가 못 사는 거지 이 집에는. 맞나? 그리고 얘가 나중에 1년 6개월 있다 나갈 때 나 전세금 빼줘야 돼. 1억 이라면 1억. 그게 좋아요 안 좋아? 경락인 입장에서는요. 안 좋지. 그렇다면 이 집이 만약에 시세가 2억 정도인데 여기 전세권으로 내어줄 돈이 1억 정도라면 여기 경매 참가하는 사람들이 저게 시세가 2억이라고 다 2억에서 경쟁을 할까? 1억 빼고 경쟁할까? 1억을 제하고 1억 근처에서 눈치 작전을 펼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용의물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면 경매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락시킨다. 하락을 시키는 거잖아. 왜 그 부담만큼 돈을 지어줘야 되니까 그 돈을 꿍쳐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나? 그게 얘가 싫어하는 거라고 저당권자가. 여러분 저당권자는 내가 이걸 경매를 했을 때 이 집이 비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싸게 팔리기를 원할까? 비싸게. 어떤 분들은 내 집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팔리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걸 팔아가지고 나온 돈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배당받는 거라고. 돈주머니가 많이 풀려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나? 근데 얘가 이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면 싸게 팔려요? 비싸게 팔려요? 그만큼. 그게 얘가 싫어한다는 거지, 저당권자가. 이해되시나요? 원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케이스를 살피는 건데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떤 경우는 짐 싸세요.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더 못 살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 전세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전세권자 입장에선. 근데 얘의 불행이 얘의 행복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지 아까고 또 생각해 보면 되지. 자, 얘가 쫓겨난다는 것은 얘는 이 집에 1년 6개월을 못 살고 지금 당장 쫓겨난다는 거죠. 그럼 경락인이 저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야? 안지 않는 거야? 안지 않는 거지. 지금 얘는 쫓겨나고 여기 경매 대금 내가 내놓은 대금에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경쟁해서 돈 받아가고 설령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나한테 앵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난 전세권의 부담이 전혀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부동산의 시세가 2억이면 2억 언저리로 경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1억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자가 쫓겨나 버리면 못 사고 쫓겨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인 거죠, 저당권자에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리, 숨어있는 원리. 숨어있지도 않아. 다 노출되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됐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저당권 경매가 되었을 때 전세권과 같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익물권들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내쫓아 버릴 것이냐는 것은 이 문제 아닐까요? 누가 이 부동산에 먼저 털을 잡았느냐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케이스에는 누구를 웃게 하는 게 맞죠? 전세권자를 웃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먼저 생겼으니까. 얘를 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합리적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울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가 뭘 해도 저당권을 뭐 해도 실행해서 경매를 넣어도 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이 뭐 한다? 안고 간다. 안고 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럼 얘 좋아한다 싫어한다. 비록 싫어하지만 이거예요. 핵심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불측의 손해를 입는 거냐? 불측이 뭐죠?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걸까?
불측이야? 아니면 예측할 수 있었어? 예측할 수 있었어. 왜? 공시대에 있었잖아. 내가 2번 저당 잡을 때 제가 대출 받으러 왔을 때 등기부 봤을까 안 봤을까? 은행도. 그럼 여기 전세금도 다 나와 있어. 1억 이렇게. 그럼 이게 시세가 2억짜리 물건인데 우리가 2순위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돈 못 받아 경매 넣어도 저 전세권 안 주는다는 걸 은행도 알아 몰라. 그러면 저게 2억짜리 물건이지만 1 빼가지고 전부 다 1억 언저리로 경쟁이 형성되어서 1억 언저리로 팔려나갈 것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돈을 1억 이하로 빌려주면 되지. 받을 만큼만. 됐나요? 충분히 계산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인수시켜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아름다운 질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쪽은 볼까요? 여기는 누구를 웃게 만들어도 되고 선순위자인 저당권자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얘는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뭐죠? 매각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쫓아내버리면 비싸게 팔릴까 싸게 팔릴까? 비싸게 팔리면 얘는 좋겠죠. 얘는 싫겠지만 싫다고 하더라도 얘가 마찬가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죠. 왜? 내가 전세 출고할 때 등기부 떼봐요 안 떼봐요? 그럼 저당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어. 이거 2억짜리 집인데 1억 원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계산이 나오지. 아, 내가 지금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잡아도 혹시 은행 빚을 못 받아서 이게 경매가 들어가면 나 쫓겨나네. 그럼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돈은 안 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쟤한테 전세금 걸 돈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서가 나오지. 저 집이 2억짜리인데 2억에 팔려도 얘가 먼저 받아갈 거니까 남는 돈은 1억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전세금을 얼마 이하로 걸고 들어가면 되죠? 1억 이하로 걸고 들어가면 경매로 쫓겨나서 다시 새 집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도 내 피 같은 내 돈은 안 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 보면 이거예요, 이거. 손에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민사집배법 91조인데 아까 전에 이 항은 뭐였죠? 부동산이 경매되면 저당권들은 인수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매각으로 만다? 소멸하고 자기들 순위번호대로 배당받아 가는 거야. 그게 목표였으니까. 자, 이 항을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뭐죠 여러분들 합치면? 용의물권. 근데 우리는 전세권을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 또 임차권도 등기된 임차권은 거의 물권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용의권들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대. 무슨 말인지. 자, 전세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는요.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을 못한다. 진다는 소리잖아,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는 소리, 후순위라는 소리. 저당권에 대항할 수, 저당권보다 후순위 이 말이지. 후순위의 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용의물권들은 매각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짐 싸세요. 저당권보다 뒤에 생겼으니까 당신들 인수시키면 저당권자 피해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 파악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법조문도 무슨 암호처럼 만들어놨는데 쉽게 만들어놨지. 요게 지금 3항이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의권이었잖아요. 그 외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저당권보다 선순위, 순위가 앞서 있는 얘기. 여기 얘기네, 여기. 얘들은 이런 임차권으로 매수인이 뭐 한다고요? 얘들은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럼 됐어, 답 나왔어. 자, 부동산이 경매 들어갈 때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의권들은 뭐 될 때도 있고, 뭐 될 때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저당권이야. 그래서 저당권을 경매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부르지? 불러보세요. 말소 기준권. 이 용의권을 말소시킬 것인지 인수시킬 것인지 기준이라고. 그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자 손 들어봐요. 그러면 기준 하세요. 기준. 이렇게. 기준. 그러면요. 이분보다 늦게 용의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 짐 싸십시오. 다 죽습니다. 이분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쓰세요. 그냥 먼저 생겼으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질서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질서를 구축한 거예요. 원리 아셨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복잡한 얘기들, 뭐 경매 특수 물건들도 다 원리가 다 이 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이기 때문에 뭐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야. 인수. 계속 살 수 있어, 없어, 이 집에? 그걸 바뀐 경락인에게, 집주인에게 나중에 1년 6개월 있다가 전세금 빼줘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는데, 얘는 또 선택권이 있어요.
인수가 원칙인데 다만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냐면 전세권자가 나 경매되는 집에 살기 싫어요. 재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 인수되는데 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나 나갈 거야 나도. 배당해줘요. 라고 하면 매각으로 뭐 한다고요? 얘는 선택권이 있어. 배당 요구하면 소멸이야. 그리고 얘보다 먼저 받는 거야. 순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 1번으로.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선택권이 있는 거네.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어 없어 그 집에. 나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법원에다가 전세금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특칙도 있다는 거지.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는 얘기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섞였다. 이게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중간 전세권, 중간 용익권 이야기예요. 전세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도 있고 후순위의 저당권도 있는 거야. 중간에 끼인 거야. 근데 얘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후순위자가.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 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통합적 사고를 못한다면 이렇게만 비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권은 인수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돼. 인수돼야지, 살아남겨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를 살리는 게 얘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 생각이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 2항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마는 거다? 소멸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어도 국민은행도 배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신청한 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이 경매가 흘러가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신청했다고 얘를 인수시켜버리면, 선순위라고 인수시켜버리면 얘한테 피해를 안 주겠지만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요? KB한테 피해를 주지. 왜? KB가 저당 잡았을 때 얘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내가 선순위야. 내가 경매를 넣으면 얘는 아웃이에요. 근데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얘를 살려버리면 내가 파악했을 때보다 싼 가격으로 떨어질 매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시킬지 소멸시킬 것인지는 경매를 신청한 SB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최선순위. 순위번호가 제일 빠른 저당권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소 기준이 돼야 돼. 이 원리? 이것도 이해되셨나? 그래야지 얘가 경매 신청했어도 얘부터 받아야 되는데 얘를 인수시켜버리면 가격이 떨어져서 얘를 못 받는다니까, 자기 예측한 것만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을 다 골라, 등기부에서. 저당권을 골라가지고 그중에 순위가 제일 빠른 저당권이 기준이야. 걔보다 늦게 생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아웃이에요, 전부 다. 걔보다 먼저 생겼으면 인수예요. 네?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용익권은, 중간에 끼어있는 용익권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매각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소멸을 해야 된다는 원리죠. 소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 우선 면제권자들이기 때문에 배당 순서는 얘가 제일 먼저 배당, 얘가 신청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당받아. 그 다음 얘가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그 다음 얘가 배당받는 거죠. 셋이서 순서대로, 순위 번호대로 배당받는 거예요. 다들 물권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름다운 질서다.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어차피 얘가 전세 들어갈 때 위에 저당권자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쫓겨날 각오는 했어, 안 했어? 했고 자기가 뭐 돈은 받아 나오거든. 어차피 얘 다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102페이지에도 그림입법 102페이지에도 제가 그림입법, 이게 민법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뒤에 이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102페이지를 쭉 가보시면 저기 밑에 보세요. 매각의 효과.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효과를 보세요. 어떤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되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운명을 정리해 놓은 거야. 소유권은 매수인이 경락인이 매각되고 완납하면 경락인에게 뭐 된다? 소유권이 이전 넘어가고, 저당권은 순위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은 전부 다 뭐 한다? 소멸하고 지 순위 번호대로 배당받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익권이 뭐죠,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말해요. 저당권보다라고 할 때 이 저당권이 무슨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인수, 살아남는 거고,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지 상관이 없이 매각으로 마는 거다? 소멸. 다만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거다. 여기 살기 싫다고 뭐 하면요, 배당을
요거 하면 매각으로 뭐 하기도 한다? 소멸하는 특식이 있다. 그리고 유치권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음에 하고 이거는. 되셨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 성립할 수도 있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걔들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다. 맞죠? 순위 원칙. 그게 우선한다는 말이 배당을 먼저 받는다는 거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맞는 말이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의 이제 지상권이 뭔지 아직 안 배우셨지만 용의권이니까 전세권처럼 생각하세요. 그냥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 신청에 따라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어때요? 맞죠?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의 지상권은 매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맞네. 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한 거예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둘 다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게 뭐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합니까? 그거 아닌데? 저게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어떻게 되고, 인수, 후순위면 소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의 전세권이 있었어요.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이거 인수가 원칙인데, 근데 전세권자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배당을 요구해. 자기 나가겠대. 이 집에 살기 싫대. 그러면 매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 그 얘기인데,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이 차례대로. 지금 저당권끼리만 순위를 매겨놨지 차례대로라고 했으니까 등기부 순위번호 매긴다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는 소리예요. 중간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 순위 저당권자, 뒤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이 전세권이 인수될지 소멸될지는 최선순위 저당권 얘 기준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중간에 있는 전세권도 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전세권하고 저당권 2개 전부 다 소멸하고 배당 순서는 등기부 순위번호대로 설정 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중간전세권 얘기를 저기 막 8월달, 9월달에도 계속 물어봐요. 거기서 그때도 이해를 못하죠. 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를 했고. OX 연습됐고, 그 다음 물권자 청구권 문제하고, 여기서 물청을 좀 더 하면 되겠네요. 뭐. 물청. 잠깐만요. 물청. 자, 물권자 청구권은 뭐냐? 물권자 청구권. 물권은 여러분들 청구하는 권리다, 지배하는 권리다. 물권이라는 권리는요.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자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할 때가 있어요. 그 물건으로부터 비롯되는 청구권이 물청인데 뭐 뜻하고 내용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의부터. 저게 물청의 뜻이에요.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 이런 거죠. 상황은. 갑이 이 물건에 대한 물권자예요. 예를 들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 물건들 주인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 물건, 자기 소유물을 뭐 할 수 있죠? 지배라 하면 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지배를 얘가 방해하고 나타났어. 쓰레기가 사용수익 처분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물권자는 그 방해하지 마쇼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라 한다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물청이에요. 그러니까 물청은 다른 말로 방배청이라고도 해요. 물청 말이 길어가지고 빨리 짧게 부릅니다. 물청 이퀄 뭐라고요? 방배청 방해 배제 청구예요. 예를 들면 들어볼까요? 예를 자, 이 가방 보이시죠? 가방 얘 거거든. 얘가 소유자거든. 근데 이 가방하고 이 가방 똑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진짜 똑같이 그려달라 그랬거든. 저를 또 작가한테. 그러니까 갑소유 가방을 을이 들고 있어요. 이 갖고 있는 것을 점유라고 해요. 점유. 가지고 있으면 얘가 뭐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용을 못하지. 그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한마디 해보시죠.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주인이니까 뭐 돌려줘. 할 수 있어. 내 가방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돌려줘 이걸 뭐라 한다고 법학에서는요? 물권자 청구는 방해하지 마라 이거지. 내 거 내놔라 이거지. 그런 게 물청이에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니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물요. 갑의 건물인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저 을이 여기 들어와 있어. 을이. 그 당신 누구예요? 왜 그랬더니 나 쓰레기.
그러면서 나 몰라? 나 약간 나름대로 셀럽인데 모르네 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와 있어. 이렇게 갑소유 건물에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얘도 건물을 점거하고 있으면 얘가 뭐에 방해를 받는 거죠? 사용에 방해받는 거지. 여기 이제 퇴근해서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 들어와 있으니까. 한마디 해봐야 되죠. 건물 주인으로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권리 있을까 없을까?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에서는요? 또는 뭐라고요? 방배청이라 한다고. 물권은 청권이라고 할 수 그래야지 물권 실현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갑의 토지인데요. 갑이 몇 년 동안 한동안 안 가보다가 몇 년 만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네. 건물이 지어놨네. 쓰레기가 남의 토지에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 민법상 항상 별개의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을 거예요. 쓰레기 건데 이렇게 건물이 서 있으면 갑은 토지를 뭘 못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이 방해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 또 해보시죠. 저 쓰레기한테. 치워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저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물권자가 물권의 행사와 실현을 뭐 하는 자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그 방해하지 말라는 모습이 다양한 거지. 내 가방 돌려달라. 내 건물에서 썩 나가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 철거해라.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자들에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권은 대관절 소용이 없는 고리가 되지. 내가 분명히 소유자인데 내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말을 못한다면, 그다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 못한다면, 내 땅에서 건물 치우라고 말 못한다면 그 소유권이 대관절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자들은 물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방해하는 자에게 하지 마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그게 물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주면 소송 걸어서 강제적으로 철거시키고 강제적으로 건물 돌려받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물청이라고요. 물청. 자, 물청의 내용은요, 총 3가지예요. 물청은 3가지예요. 어떻게 3가지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3가지예요. 어떻게 이게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액션, 리액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따라서 방해를 배제를 청구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반환 청구는 뭘 함으로써 방해한다고 돼 있죠? 좀 내 걸 갖고 있는 거야, 걔가. 그 내가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점유 이외의 방법, 점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행동, 조짐이 그래. 지금 현재 방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 곧. 그러면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예요. 반환, 제거, 예방. 반환, 제거, 예방을 통칭해서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거지.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반환 청구부터요. 토지 인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 이런 것들이 반환 청구 예입니다. 반환 청구.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물권을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가장 만만하고 이해하기 쉬운 소유권을 기준으로 볼게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213조에 있어요. 213조. 제목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법조문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좀 외우라고 하는 조문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다 합쳐도 한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민법 전체 1118개 중에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거 외우시는 게, 빨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213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러나로 돼 있네, 그러나. 그러나 앞에를 본문, 뒤에를 단서라고 해서 앞에 게 원칙이고 뒤에 게 예외죠? 먼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실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어려울 건 아니네. 나는 물건의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내 물건을 뭐 하고 있다고? 점유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하죠. 소유자는 내 거 갖고 있으면 달라. 아까 가방 줘. 저런 거죠. 돌려줘. 이런 거. 이게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 단서 읽어볼까요? 단서.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하네. 이 5글자. 점유할 권리. 점유자가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있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 반환 안 해줘. 못 줘. 이렇게 거부할 수 있대. 뭘까 얘가? 너 대체 뭐길래 소유자가 달라 그러는데도 버틸 수 있을까? 점유할 권리, 소유권보다 더 센 권리. 예컨대 전세권으로 가볼까요?
갑소유 건물을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 얘가 이제 쓰레기가 정상적인 전세권자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존속 기간이 2년 차 봤는데 이제 6개월 지났어. 1년 6개월 동안 뭐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집주인한테 전화 걸어와가지고 일주일 내로 집을 비워달라는 거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미국에 친척이 온대요. 친척이 들어오는데 살 집을 구하는데 그 집에 살아야 되겠대. 나가달래. 나가줘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갑소유 건물을 뭐 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점유할 권리의 정체는 뭐죠? 세 글자? 전세권이야. 전세권이 이겨요? 소유권이 이겨요? 전세권이 이기는 걸 아까 배우셨어. 그러니까 헛소리, 술 마셨어요? 그러면서 끊어버리면 돼요. 무슨 미국에서 들어와요? 하면서 1년 6개월 남았는데 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문은 뭘까? 단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라면 본문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고 돌려줘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무단 점유라고 해요. 해보세요. 뭐 없이 뭐 하는 거?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도둑놈. 도둑놈 물건 훔쳐서 물건을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점유 갖고 있잖아. 근데 걔는 훔쳤으니까 아무런 뭐 할 권리가 없지? 점유할 권리가 없어.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 이 도둑놈아,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할 건데, 그럼 이건 뭐냐?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명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 반환 청구, 이 반환과 인도와 명도는 어떤 관계인가? 동의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반환, 인도, 명도는 똑같은 말인데, 자, 인도라고 되어 있죠. 토지 인도. 인도의 뜻은 이거예요. 이거 보시죠. 점유의 이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해요. 자, 점유는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점유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세요. 펜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제 손에 뭐 하고 있어요? 점유, 소유가 아니고,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원장님 겁니다, 이건. 제 소유가 아니고 제가 단지 뭐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점유. 자, 점유, 제가 이전해 볼게요. 이거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자, 지금 뭐 한 거죠? 점유를 이전한 거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쓴다? 제가 펜을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도하였다고. 자, 인도해 주세요. 알아들으시죠? 인도해 달라고. 점유를 이전해 달라는 소리죠. 여러분, 점유를 이전해 달라는 게 뭘까요? 내가 소유자인데 네가 왜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냐? 돌려달라고 하는 게 곧 점유를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인도해 달라는 게 점유를 돌려달라, 이전해 달라. 반환을 말하는 거와 똑같은 말인 거죠, 이게.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인도 또는 토지에 뭐라고 말해도 되지? 반환. 똑같은 말이라 동의어라고. 명도는 또 뭐냐? 명도 소송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명도는 비운다는 소리잖아요. 비운다. 자, 똑같은데 뜻은 똑같은데 용례가 달라요. 자, 그 돌려주는 물건이 덩치가 큰 물건일 때 명도란 말을 써요. 주로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선박 이런 거야. 자, 뭐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방은 돌려줄 때 실제로 가방의 점유를 돌려주면 되죠. 인도해 주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무단으로 얘가 볼까요? 얘가 건물을 갑소유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할 권리도 없이. 그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갑은 소유자로서 건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돌려달라고. 있지. 근데 건물을 어떻게 돌려줄까? 아까 가방은 이렇게 주면 되는, 시계나 가방, 강아지는 이렇게 주면 되는데 건물은 번쩍 들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건물을 준다는 것은 이거겠지. 자기가 몸을 빼주는 거지, 여기서. 갑이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맞나요? 이게 건물을 돌려주는 거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돌려주는 건데 비운다는 말을 쓰는 거죠. 뭔 말을 쓴다고 여러분들? 명도. 그러니까 인도와 똑같은 말인데 건물 같은 데 쓰는 말이에요. 큰 선박 같은 거. 선박 명도라고 하죠. 선박을 돌려줘 버리는 거.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는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큰 물건, 부동산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선박이나. 유식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명도. 내 샤프를 명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명도해 줘. 내 샤프 명도 소송.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막 써도 돼요. 막. 예, 반환과 인도는 동의어로서 아무 데나 써도 되고 명도는 가려서 쓰시라. 뜻은 똑같은 건데 큰 물건에서 쓰는 말이다. 부동산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방해 제거.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여기서 끊었다가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끊었다가 가면은 대충 끝나는 시간은 2시 한 15분 정도로 15분, 20분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